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15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단원 제목 읽겠습니다. 이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중단원 개항 이후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 자, 소단원들입니다. 열강의 경제 침탈, 경제적 구국운동, 근대 문물 수용, 근대의식 성장, 문의의 종교, 새 경향입니다. 5개의 소단원을 한 차시에 좀 밀어 넣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내용이 많겠지만 그래도 잘 인내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개항 이후 일본, 청,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 과정 및 그에 따른 변화 모습과 자주적 경제 발전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 열강이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주적으로 경제 발전 노력을 보여왔는지 그 지점을 우리가 좀 볼 거고요. 두 번째, 개항 이후에 들어온 근대 문물의 사례와 그에 따른 사회 및 생활상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당연히 뭐 침략으로 들어왔든 교류 들어왔든 어쨌든 근대 문물이 막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교류하는 가운데 어떤 사회 또는 생활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열강의 경제 침략 과정 그리고 자주적 경제 발전 노력으로 했고요. 크게 보시면 침략당하는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발전이나 대응 상황을 우리가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라인은요. 이 당시에 좀 주요하게 이루어졌던 경제적인 키워드들을 좀 적어놔 봤습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1876년 그렇죠.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로 인해서 개항이 이루어졌죠. 그때 이 개항장을 거류지라고 불렀습니다. 개항장, 거류지. 자, 근데 이걸 뭐라고도 불렀냐면 조개라고도 부릅니다. 여이에요. 조개. 그래서 조개무역, 거류지무역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자, 보시면 개항장이 이렇게 있으면 조선 내륙이 만약에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개항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에서 상인들이 들어가서 요 내륙까지 진출할 수는 없어요. 없다 보니 요 중간에 개항장과 조선 내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 중간 중개 상인을 해주는 상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인들의 활동이고요. 그게 바로 객주와 여각입니다. 객주와 여각. 일종의 중간 상인들의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일본 상인들과 조선 내륙의 상인들 사이에서 거류지 무역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개항시키고 나서 이 조선과의 무역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의 지분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일본 주도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좀 상황이 변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아하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청나라 상인이 내륙 진출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니 일본 입장에서도 좀 뭔가 캥기는 게 있었나 보죠. 좀 불편한 거예요. 청나라 상인이 내륙까지 진출해? 우리는 이 내륙으로 갈 수가 없는데 객주 여각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이 이전부터 요청해온 것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자, 조일무역규칙이에요. 조일무역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곡식의 무제한 유출 그리고 무항세 무관세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조일무역규칙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을 그래 고쳐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조일통상장정입니다. 그래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인 방공령, 물론 1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어쨌든 방공령이 있었고요. 그래 관세 받아, 관세 부과. 자, 그럼 일본이 이걸 왜 이렇게 다 해줬을까요? 뭔가 속셈이 있죠. 버뜨거나. 자, 뭐였냐면 바로 최해국대우입니다. 자, 최해국대우를 얻고 나니 일본도 이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위에서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에서 다른 나라 상인이 내륙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일본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영국과 조약 맺으면서 이제 내지에서 통상하는 것까지 다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최해국대우를 타고 쭉쭉 빼앗기게 됩니다.
조선이 말이죠. 그럼 이때 당시에 일본이 뭘 그렇게 거래를 했냐? 조선에서 곡물을 이렇게 막 사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기 홍콩 이런 데서 영국에서 만든 면을 쭉 사와가지고 갖다 팝니다. 조선에 파는 거죠. 곡물은 싹 빼가고 영국산 면을 사와서 싸게 팔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조선 내에서도 면 제품을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일종의 뭐 간해수공업 수준이었단 말이죠. 뭐 손으로 이렇게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좀 만들기도 어려웠던 거죠. 뭐에 비하면. 그렇죠. 영국에서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쌀과 콩은 점점 사라지고 면은 만들어도 영국산 면에 가격적으로 밀리니까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선 상인들은요, 서로 힘을 합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상회사고요. 그 사례로 대동, 상회, 장통, 상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통입니다. 장통.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1883년이 되면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나라에서 설치한 거요. 기기창,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전환국, 돈을 만드는 곳이에요. 쩐환국이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 돈을 만드는 곳이니까. 방문국, 출판업을 하는 곳인데 신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방어를 하게 되냐. 자, 89년, 90년에 이어서 방공령이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곡물의 무제한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곡물이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함경도에서 한 번, 황해도에서 한 번 있었는데 물론 이 두 차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 100여 차례 방공령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방공령에서 일본이 거의 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좀 흉년이 있었나 봐요. 심하게 들었단 모양입니다. 기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공령을 내리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너네 왜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왜 통보 안 해주고 갑자기 문을 닫아? 이러면서 배상해.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1개월 전에 분명히 했을 텐데 모른다고 하니까 배째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방공령도 해제하고 배상금까지 물어주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한성에 있던 시전 상인들이 못 살겠다, 우리 이대로는 장사 못하겠다 해서 철시 운동, 다시 좀 쓸게요. 철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를 안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 보세요.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대결하고 있는 그런 형세 아닙니까? 조선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상권을 경쟁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판을 두게 됩니다. 결판을 두게 되는데 1894년 바로 청일전쟁이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죠. 시모노세키 조약 맺었죠. 일본이 이제 조선을 집어삼키겠구나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친구 둘 데려왔어요. 삼국간서. 일본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고종이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 나라들이 와서 이제 이권 침탈을 심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자, 96년도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각국이 막 뺏어가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다 맺어놓을 때, 조약 맺어놓을 때 다 최국 대우를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뜯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일본의 철도 부설입니다.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자, 이거 교과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각각 어디로 이어지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치된 순서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렇게 외국에서 막 쳐들어와서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뭐 금융기관도 만들고 해보자, 이런 자구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96년 조선은행입니다. 최초의 은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철시운동 벌였던 그 한성의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98년도면 이미 대한제국, 즉 황제의 나라죠. 그래서 황국이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98년 생각하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도 일본과 결판을 봐야겠죠? 그래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일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뜯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자, 땅도 뜯어가고요, 돈도 뜯어가는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 부분 볼게요. 한일 의정소통에서 군용지 뜯어가고요. 그리고 황무지 개관권까지 요구하려고 했죠. 아니, 그 요구는 했죠.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땅에 대한 거 이렇게 뺏어가고요. 자, 돈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 그쵸. 재정고문, 외교고문. 여기 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단 재정고문 한 생각을 해주시고요. 외교고문은 뭐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스티븐스 외교고문 있죠. 자, 근데 재정고문이 누구였냐? 바로 밑에 있는 이 메가타입니다. 자, 1905년에요.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한 일개 민간은행에 불과했던 일본 제1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화 되면서 그 은행에서 만든 은행권을 이제 본위화폐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 그럼 조선에서 돈 만들던데 어떻게 됐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전환국, 아까 얘기했어요. 전환국이라고. 전환국 이미 그 전에 폐쇄했고요. 이제 제1은행에서,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그럼 기존에 있던 돈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던 돈을 백동화라고 하거든요. 뭐 백동화, 상평통보 뭐 이런 걸 썼는데, 자, 백동화 같은 경우에 이거 생긴 걸 갖다가 뭐 갑종, 뭐 을종, 병종 뭐 이런 거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품질별로 나눠서 좀 상태가 아주 괜찮아 보이는 거는 그대로 가치를 쳐서 바꿔주고요. 상태가 나빠 보일수록 가치를 다 안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워낙 쓴 지가 오래된 거다 보니 이게 당연히 상태가 좋은 게 얼마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걸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중에 교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백동화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되게 부자였는데, 혹은 회사가 되게 현금 보유량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굉장한 재정난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땅도 빼앗기는데 1908년 유명한 거예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자, 1904년 갑니다. 이 어떤 요구들에 대한 대항이 있었냐. 자, 보시면 아시죠?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대해서, 그렇죠, 보안회의 저지 운동이 있었죠. 자, 근데 그 전에 농광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농광회사를 우리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황무지 개관을 해보자, 직접 하자라고 해서 으쌰으쌰 세운 게 이제 농광회사인데, 이게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금방 해산되고요. 그러니까 없어지고요. 그 이후에 보안회가 등장해서 아주 격정적으로 저지운동 해가지고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게 됩니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고농광에서도 한번 알아두시라고. 1907년이 가면요, 여러분들 이런 뭐 개혁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철도 깔고 이런 과정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돼요. 이 한국이 일본에게 돈을 많이 빌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국채라고 하고요. 이 민간에서 이 국채를 돈 모아갖고 우리가 돈 모아서 보상하자, 국채를 갚아내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한 1,300여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국채가. 그러니까 빚이 1,300여만 원이에요. 지금 1,300만 원은 뭐 사실 작은 돈도 아니지만 엄청 큰 돈도 아닌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 하죠. 자, 이거는 어디서 일어났냐? 처음에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김광재, 서상돈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뭐 황성신보도 여기 같이, 황성신문도 같이 뭐 홍보도 많이 해줬다고 하고요. 그러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일본은 그러면 돈을 빨리 갚아야 일본 입장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일본의 실수였습니다. 왜냐? 그 빚을 갚지 못할수록 조선은 더더욱 일본의 경제적으로 또 나아가 정치적으로 예속될 테니까. 그래서 통감부가 이걸 방해해버렸어요. 그 대한매일신보의 그 대표 중 한 명이었던 양기탁 선생을 그 횡령, 이 기금을 국제보상운동 한다고 모았던 그 기금을 갖다가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방해하게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자, 이후에는 이제 개항 이후에 근대 문물 및 사회 변화상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 좀 맥락이 없습니다. 맥락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언론 부분 보시면요, 첫 번째 한성, 순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최초의 근대 신문이고요. 순 한문밖에 안 써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 방문국에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황성신문 되겠죠? 장지연 얘기 나오고요. 북한문 혼용체로. 국문, 그러니까 한글도 쓰고 한문도 쓰고. 그래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고를 최초로 게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 다른 신문에도 실려요. 그래서 최초로 게재됐다. 황성신문이다. 그래서 독립신문 갈게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었고요. 또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순한글. 영문판도 나왔어요. 순한글도 나오고 영문판도 나오고. 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있죠? 자, 베델 양기탁이 대표였고요. 자, 이게 3버전이라는데 뭐냐면 국한문도 있고 순한글도 있고 영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버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했다는 점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 독사가 그 뱀 독사가 아니고요. 역사를 독서, 읽는 거예요.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 그게 뭐였냐? 나중에 이따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이어볼게요. 그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미리 써놓겠습니다. 민족주의. 신채호의 독사신론, 민족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 교육 부분은요. 원산학사 사립, 유경공원, 공립을 한번 그냥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있죠.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저기 2차 가보개혁 때 했던 거고요. 이걸 통해서 사범소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를 설립했다. 자, 오산학교, 태산학교 하면 이제 신민의 생각나셔야 됐고, 그리고 찬양의 순성여학교, 여성교육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의 순성여학교. 한번 교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민권 부분 보겠습니다. 가보개혁 때요, 여러분들.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조혼, 고문, 연좌제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만민공동회도 있고 여성교육도 있고 했는데 여성교육 부분은 또 찬양의 순성여학교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국학 부분 보면요. 여기는 누구냐면 여기 바로 신채호 선생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 독사신론. 이분은 위인전 편저도 많이 하시고 독사신론도 썼다고 합니다. 이분들 뭐 나라 지키는데 영웅적인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분도 민중의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데 일조하셨고요. 신채호, 박은식 두 분 모두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구분이 됩니다. 자, 국어연구에서는 순한글 신문, 아까 얘기했던 독립신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녀자들을 위해서 부녀자들이 주로 타겟이었던 제국신문도 있었고요. 순한글 신문이었대요. 자, 그리고 1907년이 되면 국문연구소라는 것이 설립이 되는데 특히 이분들 주시경 선생, 지석영 선생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대시설 가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데 갑신정변 때 민혁익이라는 사람이 좀 칼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그랬더니 저기 서양의 미국에서 온 그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이 서양식 수술을 통해서 민혁익을 살립니다. 서양 의술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해서 서양식 근대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고요. 나중에 이 제중원이 저기 그 미국인 실업가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였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제중원에 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광해원이 또 최초의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최초의 국립병원 하면 또 서울대병원이다 해서 서로 뿌리가 각자의 뿌리가 광해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제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판이 안 났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근대시설 병원 얘기했고요. 우편 우정국 얘기하는 겁니다. 전차는 트램이에요. 그 도로 위로 다니는 그 전차 있죠? 그거 말하는 거고요. 철도 부설 최초는 1899년에 경인선입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실 참고로 인은 인천입니다. 인천. 서울과 인천을 이어줘요. 자, 종교로 가볼게요. 종교 가시면 여러분 한용운 선생이 하시면 여러분 바로 불교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셨고요. 자, 여기 박은식은
위에 나왔던 그 박은식 같은 인물입니다. 박은식 선생은 유교에 관심 많으셨어요. 그래서 유교 구신론을 펼치셨고요. 자, 여기는 동학의 후신이래요. 천도교입니다. 이들은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간행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대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그 자신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나철 오기호, 그 나철 맞습니다. 대종교를 창시해서 단군 신앙이에요. 이분들은 저기 독립운동에 아주 헌신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볼게요. 자, 여기 문학 부분, 뭐 예술 부분은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문학 부분에서 새로운 형식의 소설, 신소설, 새로운 형식의 시, 신체시, 체크해 주시고요. 아, 음악에서 창가라는 것이 있고 창극이 있는데, 아, 창가는 서양 멜로디에다가 우리말 가사를 붙인 거구나. 창극은 옛날에는 놀부도 한 사람, 놀부, 흥부를 다 똑같은 사람이 연기를 했는데, 창극은 다 분리해서 1인 1역을 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극 같은 경우는 서양식 극장이었던, 이건 기억해 주세요. 원각사에서 신극을 공연했대요. 뭐 예를 들어 은색의 치악산 등등 있었다고 합니다. 원각사라는 절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서양식 극장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극장 원각사 기억하시고요. 당시에 이제 미술 서양 화법으로 유화가 도입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요, 사실 이 근대 문물이나 사회 변화상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보고 또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개항 이후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